조한희정 교수님은 특히 사회 구조와 개인, 제도와 우리의 생활 세계가 만나는 지점에서 시대의 흐름을 읽고 실천적 담론을 생산해 오신 그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 인류학자이십니다. 소개 말씀 감사하고요. 80년대가 공존의 시대였다면 90년대가 독존 나 잘났어 하면서 이제 독존의 존재들이 나왔었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고 이제 그 세대가 이제 다시 새로운 공존의 시대를 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존의 시대가 와버렸고 지금 완전히 이제 탈존의 시대로 가는 거 아닌가. 근데 또 생각보다는 굉장히 잘 버티고 기쁘게 사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가 그 글 쓰는 사람들 내지는 아이들과 함께 이제 글쓰기를 하는 그래서 글방이라는 걸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굉장히 좋은 의도로 서로 만나서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그런 장에 사는 사람들은 똑같이 굉장히 힘든 이른바 뭐 객관적인 상황이다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내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김연아 선생님하고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자. 어딘 일단 인사를 하시고 예, 얘기를 또 이어가 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아라고 하고요. 글 쓰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글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글쓰기 모임을 좀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글방은 어린이들 글방이 있고 또 어떤 글방은 청년들이 중심이 되는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 중반까지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글방은 35세 이상 모이는 또 글방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작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의 글쓰기 모임에서도 그 이야기들이 오늘도 되게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뭐 돌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모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한 사람과 이웃에 30년을 산다는 것, 30년 동안 어떤 이웃과 공존하며 지내는 것, 그것이 어떤 한 사람한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가 하는 글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글들이 모이는 글방에서는 지극히 자기가 사적인 자기 이야기를 쓰는데 분명히 그 글들을 이렇게 다 모아서 퍼즐을 맞추어 보면은 우리 시대의 어떤 한 풍경이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서 언제나 늘상 그러니까 최초의 독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 최초의 독자가 되는 건데 글방에서는 그 최초의 독자가 되는 두근거림이 여전히 있는 게 저도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같이 나눌 이야기들은 시대를 읽어내고 어떻게 보자면은 분명히 그 전환이라는 말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썼었는데 우리가 분명히 어떤 전환의 시대를 건너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저는 드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공존과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마이크를 선생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80년대에 여성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그 또 하나의 문화가 엄청난 임팩트를 주면서 많은 그 시대의 여성들을 자신의 삶을 살게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거의 그 시대와 완전히 단절이 된 시대가 돼버렸고 그때와 지금 시대는 왜 이렇게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대를 살펴보면 지금 예를 들어 40대, 60대 사이 그 또 하나의 문화책을 열심히 봤던 친구들은 난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른바 해방된 그 뭐라 그럴까 농경사회적 가부장제에서는 해방되고자 한 여성들이고 그래서 굉장히 활약을 했고요. 저희 제자들도 보면 어디든 어떤 분야에 갔을 때 다 지금 부원장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냥 결국에는 서포터고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적응을 잘 해버린 거 아닌가? 그 체제에 여성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체제에 잘 적응해서 결국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돌봄이 불가능해진 사회는 도대체 뭔가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페미니즘의 목적이 여자도 권력을 갖는 것인가? 아니었잖아요.
보다 살기 괜찮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남녀가 민주적으로 만나고, 아이들이 좀 더 불폭력적인 사회에서 살고 이런 건데, 이게 뭐, 결국에는 끼어들기를 한 건가? 이제 이런 페미니스트로서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80년대 운동이 굉장히 그 계급 모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급혁명과 그런 민족 분단 문제, 그리고 이제 성 문제, 이 세 가지 모순을 어떻게 풀 거냐라는 고민을 계속 했는데, 그때는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걸로 끊임없이 논쟁을 한 거예요. 사실은 각자가 그렇게 느끼는 영역에서 운동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영역에서 풀어가다 보면 세상이 좀 더 나아지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하지 못한 건 뭐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PPT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키워드로 잡은 게 이게 좀 재밌는 건데, 거리의 철학자라는 그 강신주 선생이 뵌 표현이에요. 놈들의 조직과 님들의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떤 조직, 패거리, 편먹기, 이런 완전히 그런 세상. 사실은 여성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더 남성들의 이 놈들의 조직이 돼버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물론 모든 남자가 그런 게 아니고 바비도 그 많은 남자 중에 한 명이 거기 붙어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생물학적으로 엄격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이 보다 여성주의적인 사유가 그 세계관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정과 한대의 세상살이 가능한가라는 타이틀을 뽑아봤어요. 저는 뭐 페미니즘이 결국 우정과 환대의 세상살이를 만들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은 정말 정부나 모든 굴러가는 걸 보면 요새 가장 첨단 사기극이 최근에 미국 갔다 온 친구가 하는 얘기인데, 변호사와 보험사와 의사가 짜고 이제 노인들의 집을 뺏는 거. 노인들이 이제 약간 고립돼 있을 때 돈이 많아도 그런 노인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프다 치매 걸렸다 그래갖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도둑질을 체계적으로 하고, 그거를 자식들이 그걸 나중에 알고 잡으려고 그래도 속수무책이라, 워낙 법적인 걸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갓버린 이 놈들의 조직을 어떻게 교체할 거냐. 우선 이 어떤 탈존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님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일단은 생기 있게 지내는 것, 이거가 엄청 중요하다. 호모사피엔스는 어떤 존재인가를 질문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냥 근대만 넘어가서 될 것이 아니고, 언제 시작한 가부장제에서 인간 자체가, 남자가 인간으로 됐던 때부터 생긴 어떤 그 변화가 있고, 그것을 문명화라고 얘기하는데, 그 문명화를 우리는 항상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특히 코로나 지나면서 이게 저주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명화의 저주를 어떻게 풀 거냐, 그게 다시 페미니즘이라고 또 이렇게 의문표를 하다가 정말 믿어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얘기해요. 맨이라는 거는 인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남자들로 통칭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른바 사냥꾼의 후예. 그래서 그러면 여자들의 자리는, 여자는 뭐 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유발 하라리가 인류 사회 진화를 세 단계로 얘기하잖아요. 인지혁명 단계, 약간 5만 년에서 7만 년 전. 그때만 해도 이런 사회는 아니거든요. 양성이 상당히 각자의 역할을 가지면서 또 중간에서 다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살아갔고, 동물을 죽일 때도 어떤 의례가 있고, 그 신은 풍요의 여성 신 같은 신들이 더 숭배가 됐었던 쪽. 근데 농업혁명 단계 한 1만여 년 전부터 이제 그게 사회로 가는 거고요. 그때가 노예제, 뭐, 제국. 그 다음에 과학혁명으로 가면서 지금 같은 시대가 된 거. 2, 3천 년 전? 고대 그리스나 이런 데부터 나오는 거고요. 70년대가 히피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문명 이대로 가지 말자, 문명 비판 운동이 굉장히 세게 일어났던 때인데, 그때 맨더 헌터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논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모든 그 인간의 그 지력 이런 것은 헌팅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거를 근거를
바탕에 깔고 했던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성운동으로 굉장히 활발해서 1975년에 그 샌디 슬로칸, 맨 더 헌터, 우먼 더 게더러라는 그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그런 논문을 보면 실제로 최초의 그럼 인간의 최초의 도구는 뭘 건가라고 하면 모두가 당연히 이런 석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아기를 없는 띠라던가 채집을 하기 위한 바구니라던가 사실은 그게 가장 먼저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다. 이런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냥꾼 가설을 체계적으로 이제 다시 쓰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그때 그 Women Culture and Society라는 책이 번역이 돼 있는데 여성 문화 사회라고 거기서 이제 목권제 사회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보통 원래 목권제 사회였는데 이제 문명화되면서 부권제 사회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목권제 신화를 보면 그거는 목권제 사회라는 건 없었고 모중심 사회는 있었다. 그렇지만 어떤 류의 남성들이 이제 오가나이즈 되면서 부권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밀한 연구들이 있고 엥겔스의 사유재산론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도 완전히 새로운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것이 너무나 남성 중심인 논의다라는 논의가 많이 터져 나오고 있죠. 그 이상희 교수가 고인류학 하시면서 실제로 그 진화 과정을 계단식으로만 생각했던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 나무 트리 형태로 가다가 요새는 그걸 강물의 흐름 형태로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이제 새롭게 새로운 지식의 장이 열리고 있는 건지 저는 이제 그런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부장적 그 운명을 넘어서는 시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제 중요한 이슈가 최근에 나온 어머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 결국 인간의 진화를 굉장히 전쟁이나 사냥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상호 이해 공존으로 보는 논의가 이제 나오는 거죠. 직립보행으로 생존율이 낮은 호모사피엔스잖아요. 결국 스스로 살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태어난 아기들을 잘 키웠던 그것은 이 사회적 출산과 사회적 육아 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 육아라는 거는 이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하는 이제 체계인 거죠. 그리고 그때는 그걸 협동 번식이라고 하는데 이 협동이 가장 핵심이고 그때 외할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딸이 아기를 낳기 때문에 그 딸의 아이를 돌보면서 후회적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초기의 성장 과정, 돌봄을 받음으로써 또 커서 돌봄을 줌으로써 상호 이해와 나눠주고자 하는 충동, 남의 마음을 읽는 것, 공감 능력을 갖게 되는 거고 이건 사피엔스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생존 전략이자 본능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 최근의 논의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유에서 우리 사회를 완전 새롭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저는 이 최재선 선생님 좋아하는데 그분도 동물 생태학자로서 반성을 한다. 다윈의 진화론을 다윈이 그 모든 게 마치 생존 투쟁인 것처럼 이기적 유전자 논의도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생각 자체를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인류사를 완전 새로 다시 써야 되는 거죠. 이 사라 허디가 쓴 책에 보면 아직도 진화심리학 교과서들은 초기 인간이 함께 자손을 키우기 위해 서로 얼마나 의지했는가 보다 인간의 공격성이나 짝짓기 경쟁을 주로 말하고 있다. 그래서 돌봄과 공동부양 없이는 그 모든 집단 간 그리고 집단 내 전략과 투쟁은 그저 아무 의미 없는 신과 갈등일 뿐인데 이 돌봄과 공동부양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최근에 막 이기적 유전자 논의가 되게 웃기는 논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브레흐만이라는 분이 휴먼카인드라는 책을 썼고 많은 사람이 읽었죠. 그때 얘기한 게 재난의 순간에 우리가 목도한 것은 선한 군중이 보여준 연대와 도움의 거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남성과 여성을 너무 이분으로 나눈 건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남자와 여자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들이 만들어낸 문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그간에 그런 거를 초기에 좀 하다가 뒷부분에 가서 너무 권리 중심의 운동으로 가면서 굉장히 이 구조적인 문제나 진화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굉장히 개별적인 차원에서 권리 내지는 저는 근대적 프레임에 좀
갇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제대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거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반성하면서 가야 되는데, 근데 이 문명화는 실제로 서유럽 중심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서유럽 중심의 공공 영역이 확대한 역사인 거죠. 그리고 서유럽 중심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에 근거하고 있고, 그것과 함께 기독교 메시아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을 신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존재로 보고 있죠. 예를 들어서 불교가가 문명화를 했다면 어떻게 할까 좀 다르게 했겠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그런 개념들, 그리고 역사도 어떤 순간에 직선적인 진보 사관을 갖게 되고, 아담과 이브의 신화도 저는 흥미롭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부부 중심의 역사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군 신화를 보면 굉장히 모자 중심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이제 이 서양의 문명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명 개화의 시대라는 것은 굉장히 남성들이 주도한 세계고, 나름 또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사냥도 하지만 굉장히 아이를 돌보고 하는 일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그 사냥이라던가 이게 그 이웃 나라를 침입 노예들을 거느리기 시작한다든가 이제 이런 게 시작하면서 완전히 인간 사회가 전혀 다른 시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 남긴다 이런 거 볼 때마다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사람은 죽으면 자식들이 있고 자기가 사랑을 준 사람들이 있고 걔네들이 잘 살기를, 그런 존재들을 이제 축복하거나 하면서 이제 죽으면 되는 것이지, 가죽을 남기듯이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이 욕망은 영원 불멸을 꿈꾸는 제왕적인 남성의 욕망이겠죠? 그래서 이 유럽에서 만들어진 신인권 국가 돈에 대한 어떤 집단 신화를 이제 우리 전 인류가 공유를 하게 됐는데, 그것은 뭐 개념으로는 자본주의, 제국주의, 가부장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본주의가 자세히 보면 굉장히 승자 독식, 그리고 제국주의는 굉장히 약탈적이고 자본주의도 굉장히 약탈적이죠. 가부장주의는 동일자를 목재한다. 어떤 아이들을 키울 때는 동일자의 복제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애들 다양한 그 개개체가 살아나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띠임으로 집단 신화를 썼던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체하고 재구성할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요. 호모데우스에서 이 유발 하라리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페미니즘 운동이 뭐 그나마 이런 폭력적이지 않은 운동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운동으로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운동이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문명, 그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조직화된 폭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도대체 국가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궁극적으로 조직화된 폭력, 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 뭐 이런 매체를 갖고 이제 사람들을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과 아주 밀접한 결탁을 하고 있고, 로드 오브 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엔 살아남는 것은 무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기상. 이런 것에 대한 자각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그거를 돌이킬 수 있으려면 저는 사람들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른바 가정, 상호 돌봄의 영역이 해체가 됐다. 그리고 사람들이 고립화돼 있다. 그러면 이건 속수무책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모든 인간관계를 거래로 바꾼 그런 상태에 와 있는 거죠. 가족, 동료, 시민, 고용주, 이웃, 정부로부터 지지 못 받는다는 고립감, 모든 사람한테 섭섭하고, 그래서 온종일 디지털 고치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소셜미디어는 사실은 사람을 더 적대적이고 덜 공감적인 사회로 몰아넣고 있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사회성 경험을 점점 하지 못하고 시뮬레이션만 하는 그런 상태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이키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는 건데, 약간 우화적으로 박노해 시인이 개종시계라는 시에서 이제 시계를 믿고 문명세계를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부족 사회에서 이제 감자 고구마를 키우면서 지내는 부족민들이 새벽이면 다 같이 바닷가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모두가 햇살 같은 얼굴로 헤어지고 그날을 잘 지냈는데, 어느 날 성부여사가 들어와서 그건 미신이다. 태양은 아침마다 떠오르고, 자, 개종시계가 울릴 때면 일어나면 날마다 태양을 볼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래서
세종시계를 갖게 된 이 원주민들은 날마다 이제 그 시계가 태양을 떠오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동쪽을 향해 지도들이나 행렬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오고 태양이 떠올라도 아무도 햇살 같은 얼굴이 아니었다. 무감하고 필요한 노동의 시작만이 하루하루 주어질 뿐이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걸 하버마스 같은 사람은 이제 체제화 생활세계라는 걸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체계라는 것은 뭐 인간적인 것, 숫자로 딱 안 맞는 것은 다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죠. 도구적인 합리성. 목적 달성이 목표이기 때문에 목적 달성에 좀 뭐가 길리적거린 것은 다 이제 배제를 하고, 이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고 아주 독자적 개체성을 추구를 하는 것이고, 결국엔 이게 AI의 세계로다. 여기서는 효율과 경쟁, 뭐 위계, 관료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냥 만물은 서로 적대하고, 거기서는 아무도 서로를 돌보지 말아야 되는 이 신자유주의적인 명령으로 이제 마감이 되는 그런 세계인 거예요. 지금 이 생활 체계가 체계에 의해서 식민화됐다라고 이제 하버마스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생활 세계는 결국 소통 합리성의 세계다. 소통 합리성은 목적 달성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해와 합의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수결로 안 하고 끝까지 우리가 논의를 해보겠다. 그냥 이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그런 세계예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구체적 이야기, 이해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는 포회의 세계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세계는 결국 만물이 서로 돕는 세계이고 뭔가가 생산이 되는 거죠. 거기서 돌봄, 소통, 자율 공생. 우리가 복지 제도를 엄청나게 복지에 돈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효과를 못 보는 것은 사실상 이런 생활 세계의 소통이 안 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철통 같은 관료제에서 전환의 덕행을 행할 가능성이 차단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켄 로치 감독의 3부작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영화인데 이제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대단하게 탁월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학적 상상력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상상을 할 시대가 아니고 파상의 시대다. 우리 사회의 마음이 꿈꿔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파상의 시대라는 걸 자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언어도 달라져야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기왕의 가치와 열망 체계도 와해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이 문명화를 바라보고 그 저주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페미니즘이 해야 되는 것이 이 그 사냥꾼의 문명에서 시작하는 이 폭력적 문명에 대한 성찰을 하자는 거고요. 폭력, 권력 이런 데에 대한 통찰로 네그리와 하트가 얘기한 게 이제 굉장히 폭력적 권력은 집중적, 축적 그리고 굉장히 파괴적인 힘이다. 사람 상대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렇게 만들면서 얻는 권력이 있고 대부분 정복자와 제국주의의 논리를 구성하는 권력이죠. 근데 그때 상생, 돌봄, 관용, 생성의 힘이 되는 권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중이 환원되지 않는 힘을 구성하면서 생겨난 활력이라고 이제 이 네그리 하트는 다중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한 존재가 아니고 이건 다양한 존재들, 그룹들이 다중이 어떤 환원되지 않는 힘을 구성하면서 활력을 내는 그런 권위, 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을 거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위대한 이른바 그레이트 종교들은 사실은 그 아주 비참한 상황에서 출현한 것이었고요. 토지 재분배라든가 부채 탕감이라든가 안식년이라든가 기본소득 제한 같은 것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때 이제 바뀌어졌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게 이제 별로 바뀌어지지가 않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반기를 든 이제 뭐 안티고네들도 있었죠. 그때 뭐 평화운동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안티고네도 전혀 다른 어떤 법의 세계를 우리는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2차로 그 논의를 보면 한나 아렌트가 특히 이제 1, 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이 전체주의를 경험하면서 그 인류의 사악한 면을 끝까지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인류의 본질적인 사악한 면은 아닌데 어쨌든 이 사냥꾼의 후예로서 만들어진 이 문명의 그 정점에서 1, 2차 대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사적 욕망을 추구하는 권리의 소유자로 규정함으로써 공적 영역의 황폐화를 초래했다. 그 결과 인간은 전체주의 체제의 야수적 지배를 경험했고 경제인으로서의 시장의 지배를 받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 전체주의는 외로움을 기반으로 삼는다. 나치즘 추종자들의 주요 특성은 야망과 태행이 아니라 고립과 정상적 사회관계에 가려다. 그런 얘기를 하죠. 홀로코스트 생존자 레비너스가 굉장히 또 훌륭한 얘기들을 했는데 서구 중심 주체론을 해체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데카르트가 얘기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그런 서구의 주체 중심 존재론은 나 이외의 모든 타자를 나의 인식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해서 타자의 타자성을 무시한다. 이렇게. 이건 뭐냐면 저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를 내 안으로 들일 때는 아이는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자의 생명을 존중하고 윤리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 이런 것,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을 홀로코스트를 경험하면서 그 서구의 존재로는 해체를 합니다. 저는 이게 어떤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키울 때, 꼭 엄마가 키우는 것만이 아닌데,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게 되는 그 주체들을 만나, 전혀 다른 주체, 공존하는 주체.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파국은 사실은 이런 그 타자에 대한 공감의 부재가 파국인 거고, 우리가 뭐 나의 해방일지나 이런 걸 보면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과제가 포스트 모던, 탈근대, 포스트 콜로니얼, 식민 제국주의, 탈인간 중심주의인데 그때 이제 인간 중심을 메일 휴먼이라고 놓고 좀 집중적으로 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을 얘기할 때 제가 이제 70년대 미국에 유학 가서 그때가 한창 페미니즘이 미국에 이제 이른바 제2의 물결이 난리쳤던 때인데 롱게스트 워, 가장 길고 급진적인 전선이라고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재미난 영화들을 참정권부터 시작해서 델마와 루이스 같은 거, 최근에 매드맥스 같은 것도 보면 여성의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어떤 님들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많은 분들이 여성 해방운동에 참여를 했고 결국 페미니즘은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거의 이제는 본래 없지만 가정 영역의 확장으로서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 국가나 이른바 국가적 공공 영역, 시장적 공공 영역으로만 보는데 그리고 시장을 민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가정하면 핵가족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핵가족이고 대가족을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은 행운아라고 저는 생각해요. 핵가족으로 이제 가족을 이제 규정할 때는 아주 무력하죠. 근데 실제로 가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확대 익스텐디드 가족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 가족 영역을 사회 조직과 사회의 원리로서의 모성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모성에 대한 엄청난 거부감들이 있어요. 페미니즘 내에서는. 난 애 안 낳을 건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개별적으로 내가 엄마가 되고 안 되고 아니고 이건 하나의 사회 조직, 사회의 원리로서의 모성성, 사냥꾼의 원리가 아닌 그런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대강 그려보면 실제로 인간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에게 의존해서만 존재하잖아요. 그 자아는 관계이며 환대의 장소다라는 인식 아래서 삶을 구성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페미니스트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모성인 타자를 연약한 아이를 보호하는 게 모성이 아니고 그 타자를 지배하지 않으면서 살려내는 능력을 모성이라고 불러야 되고 이제 그런 능력이 살아나는 것이 만물이 서로 돕는 세계이겠죠. 내 아이가 잘 자라려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는 거고 모두가 서로 도와야지만 가능한 사회. 그래서 이 생물학적인 모성을 넘어선 사회적 모성의 세계는 이 연약함에서 시작하는 돌봄의 세계거든요. 거기서 이제 공감 능력을 키우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로워지고 창의적이 돼. 그리고 그때 돌봄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남성적인 경우에는 돌봄을 줄 때는 항상 자기가 우위를 차지한다고 보는 편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돌봄을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이 관계의 한 주체다라는 인식을 하는 것. 이게 모성의 제대로 된 사회적 모성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돌봄 얘기만 하면 정말 사람들이 싫어할 수 특히 페미니즘 동네에서는 전기를 일으키는 단어가 이제 모성, 돌봄 이런 단어인데 최근에 바뀌기 시작했어요. 돌봄은 노동이자 윤리가 아니고 세대가 아니고 공유의 원리다. 뭐 이런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페미니즘이 우정의 세계를 짓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김종철 선생님 책에서 나왔던 건데, 이 빛을 거리며 정의의 길을 가다라는 이 후이나키라는 사람이 쓴 건데, 재미있어서요. 이제 이런 우정의 세계에서 사는 것과 내가 엄청나게 그냥 뭐 비서를 사고, 뭐 세팅을 다 완벽하게 해놓고, 어느 삶을 살 거냐라고 얘기할 때 선택은 굉장히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 코이노니아, 공공이라는 영역이 있고 국가, 사적 영역, 이른바 가족, 정말 핏줄 가족들만 있는 약간 폐쇄적인 그런 것이 있으면 그거를 넘어선 코이노니아라는 더불어 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시민적 공공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저는 사적 영역, 가족 영역에서 가는 그 더불어함, 그 부분이 사실은 잘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그런 식의 여성들의 리더십은 지금 코로나 때 굉장히 빛났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남성 지도자와 달리 뭐 전문가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하고 이래서 굉장히 훌륭하다 이런 논의들이 계속 나와왔거든요. 저는 이 페미니즘이 상생을 향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남성적 토건 국가에서 돌봄 사회로 갈 거냐 이런 이분법 왜 불편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원리에서 돈의 순환 체계가 돌봄의 순환 체계로 가는 것, 노동 통계가 아니고 생활 세계, 삶의 이야기로 가는 것, 권력 경쟁 독존이 아니고 소통 돌봄 상생으로 가는 것, 뭐 이런 거죠. 도나 헤라웨이가 이제 요새 망가진 행성에서 책임을 지고 살아가기, 곤란함을 살아내다. 기쁨의 실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페미니즘은 그간에는 여성들은 아기를 낳고 하는 그 영역에서 나름 다족적으로 살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뭐 원튼 원하지 않던 과학혁명으로 임신해서 자유로워진 여자 그리고 이제 이 바이올로지 혁명으로 세상이 엄청나게 바뀔 텐데 저는 이 third, fourth, 4차 페미니즘 웨이브가 어디로 갈지 그걸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엄청나게 fiercely independent, 엄청나게 독립적인 여성들이 한편에서 나오냐 하면 저는 interdependent한 상호 의존적 그런 여성들과 남성들의 운동이 페미니즘 운동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조한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남과 여혐이라는 대립각을 벗어나기 위한 우리의 실천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이제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한국의 뭐 이거 페미니즘 현실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여성과 남성 사이에 지나치게 대립적인 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데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잘 지내는데 데이트를 전혀 못하게 된 사회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뭐 스스로 자기 삶을 살고 탈존의 상태에서는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죠. 입시 제도가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게 체계적으로 막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이 군대에 간다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남녀가 다 군대나 사회를 유지하는 멤버로서 같이 2년 동안 활동을 할 수 있는 식의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체제를 전혀 만들 수 없는 이 무능한 공공, 특히나 국가적 공공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 자기네끼리 싸울 문제는 전혀 아닌데 완전히 지금은 개개인이 사회 구조에 대한 개념이나 이건 이 진화에 대한 개념을 한 번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지 않은 거죠. 오로지 니네 서로 경쟁해라. 너가 살아남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위협과 협박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회적 문제인데 그 남성과 여성, 특히 젊은 남성과 여성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사회 체제 자체의 문제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을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무능한 공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큰 문제죠. 이정환님께서 지금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직접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결국에 사회적인 모성,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뭔가 케어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에. 그렇다면 저의 질문은 현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여성 선생님들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남성 선생님들보다. 그러면 여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대개적으로 사회적인 모성을 배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남성 선생님들에 비해서. 그러면은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10년 후나 혹은 20년 후에는 우리 사회가 조금은 사회적 모성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대로 그냥 가면 되게 나빠지죠. 그러니까 이른바 사회적 모성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학교에서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는. 이번 서희초 사건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예. 학교가 전혀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오로지 이제 선생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별 문제 아닌 어떤 그런 일로 그런 단어들이 대단 내새끼 지상주의인가? 이제 모든 사람이 이렇게 거의 탈존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냥 죽기 전에 소리 지르는 식의 행위밖에는 못하는 상황이다. 그걸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서로를 지탱해주는 관계를 먼저 만들어라. 먼저 그 우정과 환대의 그 어떤 이웃 사촌을 만들어라. 그것이 직장의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어디서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를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뭐 상대를 똑같이 약자인 서로를 막 공략하는 이 남자와 여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생겨야 되고, 저는 그게 제가 여기서 오늘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이런 한 달짜리 레이지마마 동네인데, 여기는 아침에 다 같이 요가도 하고, 모여서 차 마시면서 이제 각자의 뭐 고민들 얘기하고, 그것이 사실 어떤 사건이 났을 때 모두가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 그런 느슨한 그 관계. 이게 저는 사회적 모성이 살아있는 교회와 한대의 사회라고 생각하고, 그게 거의 정말 사라져버린 거야. 그걸 어떻게 소생시킬 건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아, 예. 그런데 아까 그 서희초 사건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그 학교에서의 모성 얘기가 나와서 잠깐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 초등학교 교사들의 문제가 모성과 돌봄의 외주화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막상 어머니가 진짜로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는 입시 컨설턴트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어머니는 경쟁사회에서 경쟁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모성과 돌봄을 전부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외주를 주고 그 외주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조한진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듣는 동안에 또 좀 다른 재미있는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여성을 너무 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 편하게 여성을 대하고 나아가 환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막상 어떻게 가이드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요즘은 거기에 이제 아까 나왔었던 한남, 여혐 이런 이야기까지 붙어서 더 그 남녀 관계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학교는 아이들이 스스로 사유를 하고 누군가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하는 소양은 물론 하나도 키워지지 않고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경험과 관계를 할 수 있게 할 거냐 하면 어떤 면에서는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한 그런 우정과 한대의 공간에서 따로 그거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 글방이라든가 이런 데가 굉장히 엄청나게 놀라운 효과를 보는 공간이 되고 있다. 어진이 좀 이어서 얘기를 해줘요. 네, 사실은 저는 오늘 그 지금 질문하신 두 분의 이야기가 이제 글방에서 나왔었어요. 제가 최근에 어린이 글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주제로 글을 쓰고 그 글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억울하다. 열변을 토했었거든요, 그날. 자기들은 차별받고 있다는 거예요, 남학생들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그냥 우연히 여자애를 툭 치면은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자기를 툭툭 치거나 건드리거나 하는 거는 자기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선생님들이 그 장난이야 이렇게 받아 넘긴다는 거예요. 항상 여자애들이랑 토론을 하면 여자애들은 말을 너무 잘한대요. 그래도 속으로는 좀 좋아하잖아. 근데 아니래요. 자기는 정말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차별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의견들이 대립이 됐을 때 여자애들이 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항상 그쪽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어떤 물건을 사용하거나 줄을 서야 되는 경우에도 선생님들이 그래도 여학생들한테 먼저 좀 양보 좀 하는 게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자기들은 대단한 차별이라고 느낀다고 하는 말을 정말 어찌나 열변을 토하든지 그러면서 억울하다는 그 말이 이렇게 뒤통수를 땅 쳤는데 20대 남성들의 대표적인 감정이 억울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과정을 쭉 거쳐서 남자들은 군대도 가고 취직해서 돈 벌고 하는데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이가 많아서 시작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쭈루루루 흐름을 만들면서 억울한 감정을 만들어냈던 거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뭐 구조적인 모순을 어떻게 이 아이들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남녀가 서로 손을 잡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건가 하는 이야기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글쓰기와 현장이라는 수업을 이제 대학생들하고 하고 있거든요. 바로 어제는 이제 독립운동 열전이라는 책을 가지고 그 김상욱 의사의 그 동상이 있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자기는 독립운동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자기는 끌려가면 고문당하기 전에 다 불 거고 그래서 독립운동이 뭘까?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모두가 동의를 했던 거는 일본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는 거는 다 같이 동의를 했지만 그 다음에 내가 만들고 싶은 세계, 내가 꿈꾸는 세계, 그 꿈과 이상과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슴 두근거리는 어떤 힘과 설레임이 있었기 때문에 30년 동안 그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았겠냐 하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극과 절망과 좌절의 이야기라면 그렇게 오랜 시간 인간은 하지 못한다.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영웅적인 사람들의 서사와 드라마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오늘 9명 이렇게 모였는데 한 5명이 야, 우리 내일 뭐 한다는데 나가볼래?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어떤 한참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어떤 친구가 막 울었어요. 이제 그 수업의 말미에. 그래서 자기는 가슴이 너무 울렁이고 설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독립운동이라는 거를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각자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로 풀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어떻게 이게 긴 사피엔스의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이 어떠한 힘을 통해서 다음으로 전환됐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참 중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든 시간을 두고 이야기와 혹은 글쓰기와 혹은 여행과 혹은 강의와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조율되면서 전달이 돼야지 이 어린이들이 20대가 되어서 안 억울하겠구나. 앞으로 남성과 여성이 만들고 싶은 세상을 조율을 하고 합의를 해볼 것인가는 되게 어린 시절부터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김연아 작가님 감사합니다. 사실 공감의 출발점은 일단 만나서 서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특히 이야기를 이끌어주신 조한인정 교수님, 김연아 작가님께 큰 박수를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